콜레스테롤, 질병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생존의 필수품. 이제는 누구에게나 익숙한 단어인 콜레스테롤은 병명이 아니다. 어쩌다 몸에 들어온 위험한 바이러스가 아니고 우리에게 찾아온 질병은 더더욱 아니다. 암처럼 DNA가 변형되어 우리를 위협하는 물질도 아니다. 그저 듣는 순간 거부감이 드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지만 사실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가장 중요한 물질 중 하나다. 없으면 죽는다. 우리 몸에서 쓰이는 콜레스테롤은 다음과 같다. 뇌의 90%가 콜레스테롤로 이루어져 있다. 몸의 모든 세포를 감싸고 있는 세포막, 특히 근육이 콜레스테롤이다. 신경을 감싸고 있는 신경막의 주성분이 콜레스테롤이다. 성호르몬, 특히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주성분이 콜레스테롤이다. 이처럼 하는 일이 많고 중요하다 보니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직접 만든다. 우리의 첫 번째 오해는 콜레스테롤이 해롭다는 것이고, 두 번째 오해는 먹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 콜레스테롤은 간에서 생성되며 우리가 달걀 노른자나 새우를 먹지 않는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콜레스테롤의 85% 정도가 간에서 만들어지고 15% 정도만 음식으로 충당되는데 콜레스테롤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간이 그만큼 덜 만들어낸다. 즉, 체내 콜레스테롤의 양은 먹는 음식으로 조절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우리가 인위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 밖의 일이다. 먹어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몸이 필요한 만큼만 간이 알아서 생산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최근에 콜레스테롤 섭취 가이드라인이 없어졌다. 5년마다 발행하는 미국 영양학회에서는 위험 영양소 리스트에서 콜레스테롤을 제외했다. 지금까지 콜레스테롤 유해성을 주장하는 이들이 들먹거리던 미국 영양학회의 식사 지침 가이드라인에서 사라진 것이다. 미국 영양학회는 그동안 하루 콜레스테롤 섭취량을 300mg 이하로 제한해왔다. 300mg은 달걀 한 개에 들어있는 정도의 분량이다. 1961년 미국 심장협회에 의해 고정 위험 요소로 분류된 이래 60년 만에 불명예를 벗으면서 음식으로 섭취하는 콜레스테롤과 고지혈증, 심장마비, 혈관 질환의 상관관계가 없어졌다. 수십 년간 잘못된 가이드라인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망가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콜레스테롤이 함유된 지방 섭취가 건강에 해롭다는 이유로 가공식품에서 지방이 줄어들고 그 자리를 과당이 메웠다. 지방 대신 맛을 내기 위해 가공된 과당의 사용이 증가하기 시작한 것이다. 당은 지방보다 훨씬 파괴적인 역할을 한다. 그 결과 지방간이 엄청나게 증가했다. 지방을 많이 먹어야 지방간이 생길 것 같은데 당분이 지방간의 원인이라고 하니 고개를 갸웃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우리 몸이 액상과당이나 콘시럽 같은 가공당을 처리하는 방법은 술을 처리하는 방식과 같다. 일반 포도당은 몸의 모든 부위에서 처리되고 사용이 가능하지만 과당은 전부 간으로 간다. 과당을 이동시키는 효소가 간에만 있기 때문이다. 즉, 처리를 많이 하면서 간은 무리를 하게 되고, 그래서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술도 안 마시는 지방간 환자들이 급증한 술도 안 마시는 지방간 환자들이 급증한 것이다. 물론 비만, 당뇨, 심장병 모두 함께 증가했다. 콜레스테롤 저하제 스타틴 약물의 부작용. 콜레스테롤은 간에서 생성된다고 했다. 콜레스테롤 저하제인 스타틴은 간이 콜레스테롤 합성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약이다. 그러니 간에 좋을 리가 있겠는가? 필연적으로 간에 무리가 가게 되어 있다. 그래서 스타틴 약물 복용자는 몇 개월에 한 번씩 간 수치 검사를 해야 한다. 그렇게 관리해가며 약을 복용하니 무척 과학적인 것처럼 보이겠지만 내 눈엔 야만적으로 보인다. 정말 그 방법밖에 없는 거야? 단순히 간 기능만 문제가 아니라 간암의 위험도 더불어 증가한다. 코엔자임 Q10은 강력한 항산화제로 심장마비를 예방한다. 스타틴 약물을 복용하는 이유도 심장마비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스타틴 약물이 코엔자임 Q10의 합성을 방해한다. 둘 다 간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콜레스테롤과 코엔자임 Q10은 동시에 만들어진다. 비유하자면 밀가루 반죽을 해서 떡도 만들고 국수도 만들어야 하는데 반죽 자체를 억제하다 보니 떡도 못 만들고 국수도 못 만드는 셈이다.
결국 심장마비를 예방하려고 먹은 스타틴 약물이 코엔자임 Q10의 수치를 낮춰 오히려 심장마비 위험을 증가시키는 모순이 발생한다. 그래서 요즘은 스타틴 약물과 코엔자임 Q10을 함께 처방한다. 심지어 영국에서는 스타틴 약물 표면에 코엔자임 Q10을 코팅하자는 논의까지 있었다. 간에도 무리가 가고 심장마비 예방에도 별 효과가 없다면 스타틴 처방을 고집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콜레스테롤 이론은 최근 들어 많은 질문과 도전을 받으며 그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앞서 우리 뇌를 이루는 90%의 성분이 콜레스테롤이라 했다. 그런데 콜레스테롤을 억지로 낮춘다면 치매 위험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1980년대 중반 스타틴 시판 이후 실제로 치매 환자가 급증했다. 일반인들도 알츠하이머란 단어에 익숙해질 정도로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이 되었다. 스타틴 장기 복용자들은 당장 치매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머리에 멍한 느낌이나 건망증이 심해지는 것을 호소한다. 알츠하이머뿐만 아니라 파킨슨 위험도 증가한다. 스타틴 약물은 근육통과도 관련이 있다. 세포를 감싸고 있는 세포막과 근육의 막을 형성하는 건 역시 콜레스테롤이다. 따라서 콜레스테롤이 부족하면 가벼운 경우 근육통이, 심각한 경우 횡문근융해증이 발생한다. 횡문근융해증은 근육이 녹아내리는 질병이다. 녹아내린 근육이 혈관을 타고 돌다가 신장이 막힐 경우에 사망에 이르는 무서운 병이다. 신경을 감싸고 있는 신경막도 콜레스테롤 구성이 있기 때문에 억지로 낮추다 보면 신경통이 발생한다. 밤 늦은 시간 손발이 저리고 아픈 신경통으로 고생하는 노인들 상당수가 스타틴 약물 부작용 때문이다. 남성 입장에서 안타까운 부작용 중 하나는 발기부전이다.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의 주성분인 역시 콜레스테롤이다. 약물을 통해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면 자연히 성욕이 감퇴되고 발기부전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어디 가서 스타틴 복용하고 있다며 함부로 떠들 일이 아니다. 스타틴을 복용한 지 10년이 넘었다면 사실상 발기부전을 자인하는 셈이다. 그래서 비아그라가 등장했다. 1980년대 중반 콜레스테롤 저하제의 처방이 시작되고 10년 후에 발기부전 치료제 비아그라가 출시됐다. 스타틴 약물 시장 점유율 1위인 리피톨을 생산하는 화이자의 히트 상품이다. 스스로 추가 고객을 창출해내는 제약회사의 창조 경제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부작용들을 살펴보면 가볍게 여길 만한 것들이 아니다. 매우 흔한 부작용들이다. 문제는 환자들이 스타틴 약물 부작용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약을 먹고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장기간 복용했을 때 서서히 나타나는 증상들이기 때문이다. 치매, 근육통, 신경통, 발기부전, 모두 약물 부작용이라기보다 노화 현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 약 설명서에 다 열거된 부작용들이지만 처방 당시 병원에서 자세히 설명해주지 않다 보니 환자들로서는 놓칠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의사들이 부작용을 심하게 여기지 않는다. 부작용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다는 식이다. 실보다 득이 크기 때문에 약을 복용해야 한다고 믿는다.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스타틴을 중단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부작용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약들이 늘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처방약의 가짓수만 늘어날 뿐이다. 야만적이고 미개한 환원주의적 대증요법으로 접근한 결과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은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다. 약 판매가 늘어 매출이 늘어나니 좋지 아니한가? 제약회사만 더 부유해지고 더 권세를 갖게 되는 굴레에 빠져 있다. 의사들의 역할은 축소되었고 진정한 패배자들은 환자들이다. 콜레스테롤은 그동안 의학용어라기보다 마케팅 용어로서 기능을 더 충실히 수행해왔다. 대다수 사람들이 콜레스테롤을 건강의 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동안 자행된 의료 마케팅 결과다. 흔히 레드 콤플렉스 때문에 사회주의는 무조건 나쁘다고 학습되어 온 것과 유사하다. 콜레스테롤 기준치는 누가 정했을까? 신이 정해준 것도 아니고 빅데이터를 통해 정한 것도 아니다. 이 모든 일들은 사람이 정한다. 9명의 박사가 정했는데 나중에 알려진 사실은 그중에 7명이 제약회사와 금전적인 문제로 얽혀 있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콜레스테롤 정상 수치가 철회된 거나 전면 검토가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그냥 그렇게 끝나버렸다. 그 결과 콜레스테롤 저하제는 베스트셀러 약물로 장기간 판매 1위 자리를 고수해왔다. 2013년 1월 포브스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화이자의 콜레스테롤 저하제 리피토가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약으로 이름을 올렸다. 최고 매출을 기록했던 2006년에는 한 해에만 127억 달러의 127억 달러치 팔렸으나 하나로 환산하면 12조 7천억 원에 달한다. 이는 대한민국 국방 예산 3분의 1에 가까운 숫자다. 제약회사 전체 매출이 아니라 단지 콜레스테롤 저하제 브랜드 하나의 매출이다. 다른 제약회사에서 나오는 경쟁 제품들까지 합치면 10종류가 넘는다. 이는 항생제와 더불어 가장 남용이 심각한 약물 중에 하나다. 200명을 5년간 복용시켰을 때 그중 1명이 심장마비를 예방하는 수준이니 그것을 과연 약효라고 부를 수 있을까? 중세에는 사열이 성행했다. 두통을 치료하기 위해 뇌에 구멍을 뚫고 정신과 치료를 위해 정기 고문을 하던 시절이 있었다. 지금 돌아보면 어리석어 보인다. 그러나 심장마비를 예방하기 위해 간에 무리를 주어 콜레스테롤을 억지로 낮추는 지금의 치료법도 크게 다르지 않다. 높은 콜레스테롤에 대한 대처. 그렇다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도 괜찮은 걸까? 그렇지 않다. 콜레스테롤은 몸에 꼭 필요한 것이지만 멀쩡하던 혈중 콜레스테롤이 증가했다면 이는 몸에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일 수 있다. 당연히 약물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볼 일이 아니라 원인이 무엇인지 찾아봐야 한다. 그냥 잘 살다가 나이가 50이 넘어서 갑자기 간의 활동이 왕성해져서 콜레스테롤 많이 만들어낼 리는 없지 않겠는가? 그렇게 유전적으로 프로그래밍 되어 있을 리도 없다. 콜레스테롤이 높아졌다면 가장 먼저 점검해 보아야 할 두 가지가 염증과 스트레스다. 콜레스테롤은 세포벽을 형성한다고 했다. 간이 콜레스테롤 생성을 증가시켰다는 것은 그만큼 손상된 세포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콜레스테롤은 손상된 세포벽을 보수하고 염증을 낮춘다. 특히 혈관에 염증과 상처가 생겨 보수해야 할 곳이 많아졌다는 뜻이다. 몸 전체의 혈관 길이가 12만 킬로미터에 달한다. 피는 1분 안에 몸 한 바퀴를 돈다. 혈관을 타고 도는 피는 시냇물처럼 쫄쫄쫄 평화롭게 흐르지 않는다. 무서운 속도로 콸콸 흐른다. 그러다 보면 혈관이 나뭇가지처럼 갈라지는 부분에서 와류 현상이 심하게 나타난다. 이때 혈관 벽이 큰 압력을 받는데 피가 맑지 않을수록 자극을 받아 혈관 내벽의 상처와 염증이 증가한다. 또 혈관 벽의 조직이 건강하지 못할수록 상처와 염증이 증가한다. 그런 상처를 고치는 것이 바로 콜레스테롤이다. 반창고처럼 상처에 달라붙어 혈관 벽을 치료한다. 상처가 클수록 더 많은 콜레스테롤이 필요한데 심할 경우 콜레스테롤로 인해 혈관 자체가 막히는 사고가 일어나기도 한다. 여기서 엄청난 착각이 발생한다. 심장마비로 사망한 환자를 부검했더니 심장을 감싸고 있는 관상동맥에서 콜레스테롤이 잔뜩 나온 것이다. 그래서 혈관을 막은 콜레스테롤이 심장마비의 원인이라는 추론을 된다. 그리고 콜레스테롤에 대한 이해가 낮았던 시절에는 우리가 먹은 포화 지방이 혈관을 막는 주범이라는 결론을 내린다. 당시로서는 합리적인 추론이었다. 달걀과 육류가 심장마비의 원인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는 오해다. 화재 현장에서 소방차가 보이니까 소방차를 화재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화재가 크면 클수록 더 많은 소방차가 나타나니 확신만 깊어진다. 소방차를 없애면 화재가 줄어들 것이라고 믿는 것이 지금의 콜레스테롤 치료다. 또한 콜레스테롤은 프로게스테론을 만드는 재료다. 프로게스테론은 성호르몬, 테스토스테론, 에스트로겐과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솔의 재료가 된다. 이 중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코티솔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간이 콜레스테롤 생산을 늘린 것이다. 따라서 스트레스가 많지 않은지 점검해 보아야 한다. 육체적 스트레스와 정신적 스트레스 모두 해당된다. 잠이 부족한 것은 육체적 스트레스에 해당한다. 잠이 부족하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간다. 잠을 안 자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출 수는 없다. 이렇듯 콜레스테롤 수치가 상승하는 원인이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원인에는 아무 관심 없이 콜레스테롤 저하제가 처방된다.
환자들도 자신의 몸이지만 별 의심 없이 처방받은 약을 복용한다. 약으로 간단히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일이 다행이 아니라 재앙이 돼버렸다. 콜레스테롤 저하제인 스타틴을 복용해서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환자들이 있다. 40대에서 50대 남성으로 심장마비가 왔던 경우 2차 심장마비를 예방하기 위해 스타틴을 복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그 외에는 스타틴을 복용해서 수명 연장의 이득을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를 입증하는 연구 역시 단 한 건도 없다. 여성의 경우 나이와 상관없이 스타틴 약물 복용을 통해 얻은 장점이 전혀 없다. 그러나 부작용에 대한 위험은 똑같이 부담해야 한다. 남성이 아니라도 심장마비 발병 경험이 없었다면 스타틴 복용으로 얻은 이득은 없다. 이것이 과학적으로 공정한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내린 결론이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기 위해선 결국 체내 염증 반응을 낮추는 것이 관건이다. 어렵다면 어렵고 쉽다면 쉬운 일이다.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은 기본이다. 올바른 음식과 충분한 수면 시간, 스트레스 관리는 기본이다. 햇볕을 쬐는 것이 콜레스테롤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 햇볕을 쬐 때 생성되는 비타민 D가 콜레스테롤이기 때문이다. 의사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환자 스스로의 노력에 달린 것들 뿐이다. 좋은 생활 습관과 더해서 콜레스테롤이 높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몇 가지를 추가하면 다음과 같다. 토코트리에놀 형태의 비타민 E를 섭취한다. 토코트리에놀은 음식으로 섭취하기 어려우므로 보충제를 통해 섭취할 것을 권한다. 몸의 염증을 낮춰주고 혈관을 청소해줘서 콜레스테롤을 자연스럽게 낮춰준다. 메발론산염을 감소시켜 암도 예방해주니 일석이조다. 메발론산염은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만드는 과정의 중간 단계에 만들어진 성분이다. 토마토의 풍부한 리코펜도 비슷한 작용을 한다. 폴리코사놀과 알파리포산도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폴리코사놀은 쿠바에서 콜레스테롤 저하제로 처방되던 물질이다. 알파리포산은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한다. 항산화제 코엔자임 Q10도 심장 건강에 필수적이다. 특히 스타틴 약물을 복용하는 환자의 경우 코엔자임 Q10 결핍을 일으키므로 반드시 복용해야 한다. 코엔자임 Q10은 유비퀴놀과 유비퀴논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생체 이용률은 유비퀴놀이 더 높다. 유비퀴논의 경우 체내에서 유비퀴놀을 전환되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늘 강조하지만 무엇을 먹으면 좋을까를 궁리하기보다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먼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잠이 부족하고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데 토코트리에놀이 무슨 소용이고 폴리코사놀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콜레스테롤이 높아서 좋은 점. 놀랍게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사람들의 수명이 더 길다. 이는 콜레스테롤 마케팅에 세뇌당한 현대인들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이다. 하지만 계속해서 나오는 연구들의 결과를 종합하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미 1994년 예일대학교 심장내과 할란 크룸홀츠 박사는 노년층에서 저콜레스테롤 혈증 환자의 심장마비 사망률이 고지혈증 환자보다 2배 높다는 연구를 발표한 바 있다. 콜레스테롤 이론을 지지하는 이들은 그의 연구를 이례적인 경우로 단정짓고 지속적으로 무시해 왔지만 그 후에도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노년기에 고지혈증이 더 유리한 이유는 콜레스테롤의 염증을 낮추기 때문이다. 저콜레스테롤 혈증이 되면 염증을 이겨낼 면역력이 떨어져 노년층에서 높은 사망률의 원인이 되는 폐렴 같은 감염에 취약해지기 쉽다. 미네소타 대학 전염병학과 데이비드 제이컴스 교수님이 6만 8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19개의 연구 논문을 분석한 결과 혈중 콜레스테롤이 낮은 환자들이 소화기 질환과 호흡기 질환으로 사망할 확률이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두 가지 모두 대표적인 전염성 질환이다. 실제로 콜레스테롤 저하제를 복용하는 할머니 환자들이 잦은 방광염에 시달린다. 카를로스 이리바렌 박사가 샌프란시스코 지역의 환자 10만 명을 15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혈중 콜레스테롤이 낮은 환자들이 감염성 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낮은 콜레스테롤 수치는 면역력을 낮춘다. 면역력이 떨어진 말기암 환자들이들 역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점이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고지혈증 환자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원점으로 돌아가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돌아보는 것이다. 스스로 잘못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임을 인식해야 한다. 원인만 제거하면 콜레스테롤 수치뿐만 아니라 만성 피로, 비만, 고혈당, 고혈압 모두 정상으로 되돌릴 수 있다. 모든 것을 전부 다 한 번에 고친다면 사기꾼 약장수의 말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다 고치거나 다 못 고치거나 둘 중 하나다. 몸이 회복되면 모든 것이 정상화되는 것뿐이지 당뇨는 그대로 놔둔 채 고혈압만 낮추느냐, 고혈압은 그대로 낮춘 채 콜레스테롤만 낮추느냐, 그런 것이야말로 오히려 사기에 가깝다. 그런 방법을 통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 기만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어요, 이민혁 사장님. 다음에 지금 183페이지 심장마비 심근경색부터는 김복희 사장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음소거 해제해 주세요. 네, 심장마비, 심근경색. 단순한 배관 문제로 보면 안 되는 이유. 심혈관 질환을 치료하는 유일한 방법은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이다. 뻔한 말 같지만 가장 확실한 치료다. 그리고 가장 안전하고 경제적인 방법이다. 약물은 생활 습관 교정을 이길 수 없다. 절대로. 하지만 현대의학에서는 심장질환을 규정하는 패러다임이 따로 있다. 패러다임은 굳건한 믿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현대의학은 심장질환의 원인을 관상동맥의 배관 문제로 바라본다. 그 패러다임 위에 이윤을 추구하는 경제체제가 구축되어 있다. 심장질환은 심장 근육에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하기 위해 심장을 에워싸고 있는 관상동맥 일부가 막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다. 진단 영상 기술로 막힌 곳을 찾아내고 발달된 수술 기술로 막힌 곳을 찾아 관상동맥 우회술이나 스텐트 삽입 혹은 혈관 성형술로 막힌 곳을 뚫는 것이 주된 치료다. 최근 들어서는 수술할 때 레이저나 로봇이 동원돼 더 멋져 보인다. 화려한 배관공인 것이다. 이 배관 작업의 효율성은 과연 얼마나 될까? 검증이 필요하다. 관상동맥 우회술은 1970년대 중반에 시작되었다. 그리고 1978년에 이르러 미국에서 연간 7만여 건의 관상동맥 우회술이 시행되었다. 당시만 해도 대학병원 같은 대형 병원에서만 가능한 시술이었다. 관상동맥 우회술은 과학적으로 그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임상 연구가 시도된 몇 안 되는 수술 중 하나다. 다른 수술들은 이런 연구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첫 번째 연구는 1977년 뉴 잉글랜드 잠깐만요. 됐나요? 네. 1977년 뉴 잉글랜드의 의학 저널에 발표한 연구로 미국 제향군인 병원에서 실시되었다. 관상동맥이 막힌 596명의 환자들은 무작위로 두 그룹으로 나눠 한쪽 그룹은 관상동맥 우회수를 시술받기로 했고 다른 그룹은 일반적인 약물 치료를 했다. 식이요법이나 생활습관 개선이 없는 단순 약물 치료였다. 5년 뒤 두 그룹 사이에 사망률의 차이가 없었다. 사망률은 연간 4%로 동일했다. 수술을 통한 효과가 전혀 없음이 밝혀진 것이다. 심장외과학의 의사들이 이 연구에 불만을 드러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관상동맥 우회술에 관한 다른 연구에 착수했다. 관상동맥 수술 연구로 이름 붙인 이 연구는 5년에 걸쳐 진행되었고 1983년에 논문이 발표되었다. 관상동맥 우회술에 관한 가장 신뢰할 만한 결정적 연구다. 심한 증상을 보이는 환자 780명이 참여하여 대규모로 진행되었다. 연구에 참여한 환자들 모두 6개월 이상 협심증을 호소하고 있었고 3분의 1은 심장마비 경험이 있었으며 관상동맥의 75%가 막혀있는 중증 환자들이었다. 정기검진을 통해 우연히 혈관에 막힌 곳의
발견된 환자들이 아니라 실제로 심한 증상을 느끼고 있는 환자들이었다. 이 환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은 관상동맥 우회수를 받게 했고 다른 그룹은 약물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이 연구 결과 역시 두 그룹 간에 아무런 차이가 없었다. 관상동맥 우회술이 생명을 구하는데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것만 확인했다. 약물 치료를 받은 환자들의 연간 사망률은 1.6%였다. 수술을 받은 환자들의 사망률은 1.1%로 근소하게 낮았다. 하지만 둘 사이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무의미한 수준에 그쳤다. 생명을 구하는 목적으로서의 관상동맥 우회술은 실패로 결론났다. 생명 연장 효과는 전혀 없었다. 연구 저자는 수술을 받은 환자들의 통증이 감소했다는 결론을 맺고 있다. 수술 후 통증 감소가 전부였다. 약물 치료를 받은 그룹을 분석한 결과 관상동맥 하나가 막힌 환자의 사망률은 1.4%였다. 두 개가 막힌 환자의 사망률은 1.2%로 오히려 낮았고 세 개가 막힌 환자들은 2.1%의 사망률을 나타냈다. 혈관 하나가 막혔을 경우와 두 개, 세 개로 늘어남에 따라 사망률이 비례하는 것도 아니고 큰 차이가 없음을 볼 수 있다. 심혈관 질환이 단순히 심장을 에워싸고 있는 관상동맥의 대관 문제로 보이는 패러다임이 틀렸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두 번째 연구가 진행될 당시에는 연간 18만 건의 관상동맥 우회술이 집도되었던 시기였다. 이미 산업으로서 추진력이 붙기 시작한 상황이었다. 의과대학 교육기관과 교수들이 수련생들에게 우회수를 가르치기 시작했고 종합병원은 수술을 위한 의료 장비들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1980년대 초반만 해도 대학병원에서만 가능했던 수술이 이제는 인구 5만 명밖에 안 되는 소도시의 중소병원에서도 가능하게 되었다. 그 결과 관상동맥 우회술이 심장질환 환자 대부분을 살려낼 수 없다는 결론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패러다임은 바뀌지 않았다. 연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수술을 받은 환자들은 통증을 줄어들었다. 하지만 왜 통증이 줄었는지는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아마 수술 과정에서 모든 신경이 잘라나갔기 때문에 환자가 더 이상 통증을 못 느끼는 것일 수도 있다. 아니면 수술을 받은 환자들이 경미한 심장마비가 있었기 때문에 수술의 통증이 줄어들 것일 수도 있다. 어쨌든 생존 효과는 전혀 없었다. 논란과 상관없이 현재는 연간 40만 건 이상의 관상동맥 우회술과 80만 건 이상의 혈관 성형술이 시행되고 있다. 생명에 연장하는 효과가 없는 심혈관 질환 외과 수술에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일까? 미국의 경우 수술 비용은 연간 740억에 달한다. 국방 예산에 가까운 금액이라 크게 와닿지 않는다. 1년 365일로 나누면 하루 2억 달러에 달하는 비용이 수술에 사용되고 있는 셈이다. 2억 달러도 감이 안 올 수도 있다. 이는 대략 1시간에 1,000만 달러꼴이다. 이 무슨 난리란 말인가. 심각한 부작용의 위험이나 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심장질환의 위험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면 모를까. 사망 위험을 현저히 낮출 방법이 있다. 바람직한 식습관이 이를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적절한 운동이 이를 가능케 한다. 우리 몸이 스스로 되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굳이 해부학적인 구조를 재조정할 필요가 없다. 모든 수술이 나쁘다는 뜻은 아니다. 부상으로 뼈에 복합 골절이 일어난 경우나 맹장 수술처럼 절실한 경우에는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응급수술이 아닌 이상 심장 관상 동맥의 배관에 손대는 것은 그다지 좋은 전략이 아니다. 수술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니라 심장질환 치료로서의 수술이 최선의 선택인가 하는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하지만 대부분의 환자들이 수술받지 않는 것을 더 두려워한다. 수술을 받지 않고 견딜 용기가 없다. 의심 따위를 품은 여유는 전혀 없다. 우리 몸이 스스로 막힌 혈관 주위로 우회하는 혈관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능력을 믿지 않는다. 심장질환이라는 질병의 위중함에 비하면 음식이나 운동은 너무 빈약한 느낌이다. 공포심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길 가다 갑자기 쓰러져 죽을 수도 있다는 의사의 한마디 때문이다. 그렇다면 수술이 아닌 약물 치료는 어떤가? 심혈관 질환 치료 약물은 과다하게 개발이 되고 생산되어 있는 상황이다. 심장약은 현대 사회에 넘쳐난다. 심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 약물로
혈압을 낮춘다는 것 역시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다. 합병증에 대한 예방 효과는 미미했고 부작용은 흔했다. 그래서 새롭게 채용된 콘셉트가 콜레스테롤 이론이었다. 콜레스테롤이 혈관을 막는다는 것이다. 때마침 콜레스테롤을 인위적으로 낮출 기술이 있었고 콜레스테롤 저하제가 대대적으로 처방되기 시작했다. 어마어마한 경제적 성공을 이루었다. 리피토 하나의 매출이 연간 100억 달러 이상을 넘는다. 하지만 콜레스테롤 저하제는 전혀 효과가 없다. 하버드 의과대학 교수 존 에이브럼스는 약물 과다 는 에서 의사들의 어떻게 특정 약물 처방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리는지를 분석했다. 이 과정에서 콜레스테롤 저하제로 예를 들었는데 의학 논문이라는 것이 제약 회사 광고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결론이었다. 의학계의 열쇠를 쥐고 있는 오피니언 리더들 중 대부분이 제약회사의 금전적 관계를 맺고 있다. 대놓고 급여를 받거나 컨설턴트나 자문위원으로 보수를 받는다. 이들의 논문과 글, 강연 등의 의사들에게 영향을 끼친다. 상당수가 대학 교수들로서 수련의들에게도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 콜레스테롤 약물만 놓고 봤을 때 콜레스테롤 저하제가 여성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는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나이와 상관없이 콜레스테롤 수치에 상관없이 여성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증명한 연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콜레스테롤 저하제가 60세 이상 남성의 사망률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실제로 약물 복용이 도움이 되는 그룹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매우 높은 60세 이하 남성 중 심장마비 경험이 있거나 협심증이 심한 경우다. 이는 전체 약물 복용자의 50명 중 1명꼴에 불과한 비율이다. 환자들이 스타틴 약물을 복용하는 이유는 의사가 지시했기 때문이다. 그 조언을 따르는 것이고 미국의 경우에는 TV 광고 때문이다. 다른 이유는 없다. 약의 득실에 대해 정확히 따져보고 먹는 환자는 거의 없다. 사실을 알면 약 복용을 거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미국인의 콜레스테롤 수치는 약물 덕분에 세계에서 3위로 낮다. 하지만 미국인들의 건강 상태는 세계 최하위권이다. 평균 수명 역시 바닥권이다. 미국의 당뇨, 고혈압, 비만 환자들이 그 어느 국가보다 넘쳐난다. 낮은 콜레스테롤이 건강이나 수명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다. 스타틴 약물 처방이 지나쳐서 미국인들의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은 것뿐이다. 미국을 보면 의료 비용 지출이 반드시 건강과 비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수많은 고지혈증 환자들 가운데 콜레스테롤 저하제를 복용해서 큰 덕을 보는 경우는 드물다. 그러므로 값비싼 약과 비교했을 때 생활 방식과 식습관 개선이 비용적인 측면이나 혜택 면에서 훨씬 더 유리한 선택일 수밖에 없다. 많은 의사들이 이에 동의하지만 환자들이 실천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약물을 처방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의사들이 너무 빨리 포기한다. 제대로 된 정보를 알려주면 환자들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지금 처방 약물을 홍보하는 데 쓰이는 노력과 비용의 10분의 1만 제대로 된 식품 정보와 건강 정보에 투자한다면 환자들의 인식은 충분히 바뀔 수 있다. 그리고 제대로 된 연구 결과들을 내놓는다면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은 단순히 좋은 방편에만 그치지 않을 것이다. 이는 그 어떤 약물보다 강력한 약이요 강력한 처방이기 때문이다. 심혈관 질환의 단계나 위중함에 상관없이 생활 습관과 음식이 곧 치료법이다. 그래서 나는 누구나 해볼 것을 권하고 싶다. 왜냐하면 부작용도 없고 해댈 것이 전혀 없으며 공짜니까. 거부하고 버틸 이유가 없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복희 사장님. 다음은 190페이지부터 우리 김소은 사장님 읽어주실게요. 네. 허리 디스크와 퇴행성 관절염, 인체를 건축 구조물로만 바라본 결과
요통은 감기와 함께 환자들이 병원을 찾는 가장 큰 이유다. 요통이 극심한 경우 통증을 견디기란 쉽지 않다. 먼저 통증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통증이 좋은 것일까, 나쁜 것일까? 다들 통증을 싫어하지만 없으면 더 빨리 죽는다. 실제로 그런 환자들이 있다. 바로 당뇨병 환자들이다. 감각이 없어서 통증을 못 느끼다 보니 발 관리를 잘못해서 당뇨 족부 궤양이 생기기도 하고 운이 없으면 절단하는 경우도 있다. 통증은 경고다. 뜨거우니 뛰어나가라. 그만 꺾어라. 부러진다. 피부가 시멘트 바닥에 갈리고 있다. 등등 위험한 상황을 알려주어 적절히 대응하도록 보완된 장치다. 생존을 위한 필수품이다. 그래서 통증이 좋은 것일까, 나쁜 것일까? 필요한 건 알겠는데 사실 좋은 건 아니다. 나쁜 게 맞다. 지독한 통증을 겪어본 사람에게 물어보면 숨도 쉬지 않고 대답한다. 통증은 나쁜 거라고. 콜레스테롤과 같다. 우리 몸은 필요에 의해 콜레스테롤 생산을 늘리고 그렇게 해서 늘어난 콜레스테롤은 건강 유지에 필수적인 고마운 존재이지만 콜레스테롤이 높은 건 바람직한 상황이 아니다. 손상된 세포가 많거나 스트레스가 높다는 방증이기 때문에 좋은 일은 아니다. 통증 역시 몸을 살리기 위해 고안된 장치이지만 원인 모를 근육통이나 신경통, 관절염으로 고생한다면 뭔가 잘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통증을 치료할 때 가장 큰 오해가 우리 몸을 건물 구조물로 보는 것이다. 보통 늙어서 아프다고 생각하거나 다쳐서 아프다고 생각한다. 오십견으로 어깨가 아프거나 무릎 혹은 허리가 아프다는 분들을 보면 운동선수도 아니고 농사 짓는 것도 아니고 이삿짐 옮기는 것도 아니다. 학창시절에는 발목을 접질러도 일주일이면 나았고 극기훈련 가서 다리에 알 베어도 며칠이면 말끔히 나았는데 나이 들어 생긴 통증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왜 그럴까? 염증을 일으키는 원인은 제거하지 않은 채 파스 바르고 침 맞고 마사지에 물리치료 해봤자 소용없기 때문이다. 단지 그때뿐이다. 발톱에 무좀 있다고 약을 계속 발라봤자 무좀이 낫든가 설탕 당분 섭취부터 차단하고 발톱부터 뽑아낸 뒤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 요통이나 관절염도 마찬가지다. 내부의 문제를 겉에서만 해결하려고 접근하다 보니 실패할 수밖에 없다. 군대 가서 배 아프다 했더니 배에 빨간 약 발라주더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웃을 일이 아니다. 지금 대부분의 통증 치료가 이와 별다르지 않다. 밖에서 치료하지 말고 안에서부터 치료해야 한다. 헐리우드 여배우들은 피부 트러블이 생기면 피부과에 가서 레이저 맞고 연고 바르는 게 아니라 디톡스부터 시작한다. 디스크 환자들이 내원하면 레이저로 치료하고 디스크 감압 치료를 하고 물리치료를 한다. 목적은 하나다. 모두 다 염증을 빠르게 낮추기 위한 일환이다. 그런데 치료를 마친 환자가 집에 들어가서 염증을 일으키는 설탕과 탄수화물을 가다하게 먹는다면 이는 불난 현장 한쪽에선 소화기로 화재를 진압하려고 하고 다른 한쪽에선 기름을 붓는 격이다. 불이 꺼질 리 없다. 소염 진통제 역시 마찬가지다. 아프다면서 소염제를 먹고 음식은 염증을 유발하는 것들로만 골라 먹으면 약을 먹어도 소용없다. 혹은 약도 별 효과가 없다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통증의 원인은 예외 없이 염증이다. 어딘가 아프다면 이는 반드시 염증이 있다는 뜻이다. 피부가 찢어져 상처가 나면 백혈구가 상처 부위로 가서 염증 물질을 잔뜩 쏟아놓는다. 그래서 통증을 느낀다. 하지만 아파도 할 수 없다. 외부에 노출된 상처 부위를 박테리아 감염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한 면역 시스템의 놀라운 조치다. 그런 염증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다. 그렇다면 특별한 상처나 부상 없이 아픈 것도 염증일까? 역시 염증이다. 허리, 목, 어깨, 무릎, 손가락 관절염이 생기는 이유는 사소한 잘못이 쌓인 결과다. 몸을 충분히 안 움직인 것과 염증을 유발하는 음식을 먹는 것이 잘못이다.
주부들은 간혹 억울해한다. 집안일이 얼마나 힘들고 많은데 운동 부족이라니. 그러나 노동을 운동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다치고 상처가 나야 염증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통증을 이해하려면 염증 반응을 이해하면 된다. 그걸 이해하고 만들어낸 것이 바로 소염 진통제다. 감기에 걸렸을 때 열이 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염증은 불편을 초래하지만 우리를 위해 몸이 일으키는 반응이 상처 났을 때, 감염되었을 때 몸을 보호하고 치유하는 장치가 염증이다. 붓는 이유는 문제 있는 부분의 혈관을 확장시켜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하고 노폐물을 제거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그런데 조금만 아프면 왜 염증 반응이 생겼는지에 대한 고민 없이 약국에 가서 소염제를 사 먹거나 병원에 가서 진통제 처방받는 것이 일상이 돼버렸다. 불편한 증상을 빨리 없애는 것이 최고의 치료라고 생각하는 환자와 의료인이 많았기 때문이다.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항상 어떤 목적 아래 일어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를 보면 당장의 불편함을 없애주는 처치라고 해주어야 하는 것이 현재 의료인의 입장이다. 그러다 보니 정상에 대응하는 치료들, 즉 대증요법을 필요로 하게 되고 지금은 대증요법이 월요의 대세가 되었다. 그래서 정상이 사라지면 치료도 끝이 난다. 대증요법은 고맙지만 대증요법에서 끝나면 절대로 안 된다. 증상의 원인이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증상을 억누르는 치료 효과가 끝나는 동시에 더 큰 증상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결국 처음에는 한두 알의 약으로도 잘 듣던 증상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세 알, 네 알, 나중에는 한 주먹의 약을 먹어도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아주 곤란한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다. 손가락이 아픈 것이 아무래도 관절염 같다고 하면 과연 손가락만 문제일까? 일반적으로 손가락은 빙산의 일각이다. 고혈압약을 장기복한 환자들에게 관절염이 흔하다. 특히 손가락과 팔목 관절염이 심하다. 간 때문이다. 혈압약을 장기 복용하면 약물을 해독하느라 간에 무리가 간다. 간을 해독하는데 필요한 성분이 항이다. 체내에 항이 충분하지 않을 때 간을 보호하기 위해 간질에 있는 항을 우선 가져다 쓴다. 우리 몸은 중요한 것을 지키기 위해 덜 중요한 신체 부위를 희생시킨다. 생존을 위해 중요한 부위는 대부분 장기다. 간, 신장, 췌장 등. 그러면 덜 중요한 부위는 어디일까? 뼈, 근육, 머리카락, 피부, 손톱, 관절, 호르몬 등이다. 우리 몸은 장기 손상이 오기 전에 덜 중요한 부위들을 기꺼이 희생시킬 준비가 되어 있다. 손가락은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다. 아무래도 간보다는 덜 중요하다. 식이요항이 관절염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이유이다. 그러나 혈압약을 끊을 수는 없기 때문에 진통제가 추가로 처방된다. 하지만 진통제도 조심해야 한다. 문제를 가장 많이 일으키는 약물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주로 급작스러운 심장마비다. 심장마비 예방을 위해 혈압약을 먹기 시작했는데 혈압약 때문에 진통제를 처방받아 먹다가 결국 예방하고자 했던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것이다. 네. 김영미 사장님, 음소거 해제해 주세요. 안 되시면, 안 되시면 제가 읽을까요? 했습니다. 잠시만요. 네. 죄송해요. 몇 페이지? 190. 4페이지에 퇴행성 관절염부터 해주시면 돼요. 네. 관절염 하면 보통 퇴행성 관절염을 말한다. 가장 많이 받는 진단이다. 병원에서 듣는 설명은 연골이 다락,
뼈끼리 부딪혀서 무릎이 아프다고 한다. 복잡하게 설명할 수 없으니까 간단히 대충 설명한다고 한 것인데 실은 다 틀린 말이다. 왜냐하면 연골에는 혈관과 신경이 없기 때문에 통증을 느낄 수 없다. 그래서 글루코사민이나 연골 주사도 사실은 큰 의미가 없다. 혈관이 없으므로 재생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닳아 없어진 연골이 재생된다는 것은 다 거짓말이다. 엑스레이 사진만 보고 관절이 다 닳아서 아프다고 설명한 건 역시 완전히 틀린 설명이다. 연골이 다 닳아 없어지는 경우는 없다. 어깨나 무릎의 관절은 100년을 살아도 다 못 쓰고 죽는다. 다만 연골이 수분을 잃고 마르면서 쪼그라든다. 얼굴에 주름지는 정도가 다르듯 사람마다 개인차는 있지만 연골이 줄어드는 것뿐이다. 만에 하나 연골이 하나도 남김없이 싹 없어져 뼈끼리 닿는다 하더라도 통증을 느낄 수는 없다. 연골 바로 아래 뼈 조직에는 신경이 없기 때문이다. 이가 썩었을 때 아픈 것은 안에 신경이 있기 때문이다. 뼈가 부러지면 아픈 이유는 뼈 때문이 아니라 뼈를 덮고 있는 골막이 찢어져서다. 골막에 신경이 있기 때문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엑스레이가 꼭 필요한 것도 아니다. 병원 가면 눌러보고 만져보고 돌려보고 검사를 통해 인대의 문제인지 건초염인지 관절 문제인지 근육 때문 문제인지 구분이 가능하다. 오히려 지나치게 엑스레이에 의존해서 촉진을 소홀히 하면 오진 확률이 높아진다. 사건을 수사하듯 모든 증거 자료를 펼쳐놓고 퍼즐을 풀어야 한다. 무릎 퇴행성 관절염 환자들 중에는 무릎 연골이 정상인 경우가 더 많다. 훨씬 많다. 무릎이 아픈 이유는 염증 반응 때문이다. 엑스레이에 안 나타나기 때문에 모를 뿐이다. 소염 진통제를 먹으면 통증이 감소하는 이유가 바로 통증의 원인이 염증이라는 뜻이다. 연골에 어떤 조치를 취한 게 아니라 염증을 낮추는 치료를 했을 뿐인데 통증이 완화된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 안 아프면 나았다고 생각한다. 염증 반응만 제거한 것일 뿐 원인이 된 근육, 인대, 관절 조직이 회복된 게 아니므로 재발하는 경우가 많다. 재발이 반복될수록 강도는 점점 심해져서 호전이 불가능한 시기에 이르기도 한다. 무릎 인공관절 교체 수술을 한 사람 중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아픈 경우가 많다. 염증 반응이 심했던 부분은 수술로 제거되었지만 남아있던 염증 반응이 수술 후 다시 작용하기 때문이다. 특히 식습관이나 생활습관이 수술 전으로 달라진 것이 없다면, 즉 계속해서 염증을 일으키는 음식을 먹고 생활한다면 통증은 더 빨리 돌아온다. 오십견. 우리에게 익숙한 오십견은 사실상 진단명이 아니다. 그냥 50대에 흔하고 어깨를 움직이지 못하는 증상이 보이는 경우를 통칭해서 부르는 말이다. 못 움직이니까 미국에서는 동결견이라고 부른다. 어깨를 감싸고 있는 관절 주머니, 즉 관절낭의 용적이 줄어들어 생기는 것은 관절낭염이라고 부른다. 건초염을 오십견으로 잘못 진단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두박근이 들어가는 부분에 염증이 생기는 것이 건초염이다. 오십견보다 건초염이 훨씬 더 흔하다. 원래 관절낭염은 통증하고는 관계가 없다. 아프다면 건초염일 가능성이 더 크다. 이런 경우 MRI나 엑스레이는 필요하지 않다. 이약 검사와 앞통점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진단이 가능하다. 여성에게서 더 많이 나타나는데 어깨 운동 부족이 원인이다. 운동량과 가동 범위와 관련이 있다. 주부들이 집안일을 하면 어깨를 많이 쓴다고 생각하는데 잘 살펴보면 별로 그렇지 않다. 일은 많이 하지만 거의 모든 활동이 어깨 동작에 제한되어 있다. 설거지도 그렇고 청소기, 걸레질, 컴퓨터, 스마트폰 사용 등등 모두 어깨를 내리고 하는 일들이다. 일상에서 머리 위로 어깨를 올릴 일이 거의 없다. 가끔씩 높은 찬장에서 뭔가 꺼낼 때 빼고는 말이다. 심지어 머리 감는 동작조차 어깨를 높이 들어 올리진 않는다. 어깨를 머리 위로 자주 올려주고 어깨 관절을 자주 돌려주면 관절 낭염은 절대 생기지 않는다. 기지개를 자주 켜주는 것도 좋다. 그러므로 치료 역시 어깨를 계속 움직이는 것 외에는 없다. 아파서 조금밖에 못 움직인다면 아프지 않은 범위에서 계속 움직여주며 점차 가동 범위를 늘려가야 한다. 염증 반응을 낮추는 당질 제한식과 생활 습관은 기본이다. 허리 디스크. 허리 디스크는 대부분 허리 통증보다는 좌골 신경통으로 나타난다.
사람은 매일 아침 기상하는 순간부터 허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한 번 문제가 생기면 조금 나아지는 것 같다가도 쌓이고 쌓이다 참을 수 없을 만큼 극심한 통증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엑스레이나 MRI는 진단에 도움이 안 된다. 압박골절이나 악성 종양 또는 척추 결핵을 구분해내기 위해서라면 모를까 반드시 필요한 검사는 아니다. 척추암은 매우 드물다. 일반 개원인은 평생 한 번도 구경하기 어렵다. 나 역시 진료하면서 척추 결핵을 딱 한 번 봤을 뿐이다. 그리고 굳이 MRI가 아니어도 가족력이나 과거 병력을 통해 미리 짐작할 수 있기 때문에 의심 가는 경우에만 검사해도 된다. 하지만 허리 디스크 환자들은 기념사진 찍는다고 할 정도로 흔하게 MRI 촬영을 한다. 문제는 MRI와 같은 검사들이 오히려 올바른 진단을 하는데 방해된다는 사실이다. 심하게 말하면 환자한테 수술을 팔아먹기에 좋은 도구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다. 내 말이 심한 게 아니라 현실이 심한 거다. 보통 40세 넘어 척추 MRI를 찍어보면 대부분의 경우 문제가 보인다. 거의 예외 없이 4번과 5번 사이 디스크에 문제가 있다. 거울을 들여다보면 주름도 늘고 흰머리도 나고 노화가 눈에 띄듯이 척추도 노화가 진행되는데 그것이 MRI에 나타나는 것뿐이다. 디스크가 제자리에 있지 않고 빠져나왔다든가 수액이 마르고 척추 간격이 줄어든 것이 관찰된다. 그러면 그걸 다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수술하고자 한다. 디스크가 튀어나와 좌골신경을 압박하는 바람에 좌골신경통이 생겼다고 설명하면서 디스크 절제 수술이 필요하다는 식이다. 그런데 튀어나온 디스크가 신경을 직접 압박하는 경우보다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주변에 염증을 일으키는 경우가 더 많다. 그래서 아팠다가 나아졌다가를 반복하는 것이다. 컨디션에 따라 염증이 생겼다 사라졌다 하는 것이지 디스크가 혓바닥 날름하듯이 날름거리듯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하면서 신경을 압박하는 게 아니다. 소염 진통제나 스테로이드 주사가 통증을 낮출 수 있는 것도 바로 통증의 원인이 염증이기 때문이다. 디스크로 인한 물리적 압박이라면 계속해서 아파야 한다. 허리 수술을 해서 나아지는 경우는 10에서 15%에 불과하다. 성공 확률이 너무 낮다. 환자들은 7, 80%가 좋아진다는 설명을 듣지만 단기적인 효과에 그친다. 90%는 1년 후 통증이 재발한다. 게다가 척추 수술 환자 중 1%는 마취 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 합병증이 생겨 평생 가는 장애를 얻기도 한다. 수술 실패가 얼마나 흔한지 잘못된 허리 수술 증후군이라는 진단 코드가 있다. 척추 수술을 많이 하고 성공률이 어떻다고 자랑하는 병원은 일단 의심하면 된다. 허리 디스크의 파열은 감기처럼 자연적으로 낫는다. 수술 안 해도 좋아질 환자에게 돈벌이를 위해 수술을 권하는 것이다. 서울 아산병원 정형외과 이춘성 교수의 말이다. 수술을 권하는 의사들에 대해 처음에는 양심을 속이고 한다. 그렇게 3번쯤 반복하면 자신도 그 시술이 정말 옳다고 믿는다. 이런 시술은 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순간부터 횟수가 뚝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럼 척추 수술이 다 쓰잘머리 없는 사기냐 하면 물론 그렇지는 않다.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신경이 눌리는 상태가 지속되어 운동신경까지 손상되는 징후가 보이면 그땐 응급수술을 해야 한다. 그럼 어떤 증상이 운동신경 장애를 일으켜 급하게 수술을 요하는가? 하반신 운동마비 혹은 근력저하, 걷다가 넘어지거나 발 못 드는 등 대소변을 못 가리는 경우, 사타구니에 감각이 없는 경우. 이때는 바로 응급수술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흔치 않다. 반면 예약 스케줄이 꽉 차 있다며 수술 날짜를 한 달 후로 잡아주는 경우는 수술이 반드시 필요치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미국 메이오 클리닉에서 이 문제를 지적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척추 수술 중 5% 정도만 적응당한 수술이라는 것이다. 지금 수술하지 않으면 안진뱅이 된다는 식의 협박성 거짓말을 하는 의사가 있다면 다른 의사를 알아보는 것이 좋다. 안진뱅이가 될지 말지는 10만이 알고 있다. 아무도 모른다. 적어도 의사는 모른다. 좌골 신경통의 원인이 허리 디스크만 있는 것은 아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나이가 많아지면 척추관 협착증이 흔하다. 젊은 경우엔 이상근 증후군도 흔하다. 요통의 90%는 긴장성 근육경련이 원인이다. 나이 들면 복근이 약해지고 허벅지 뒤쪽에 있는 햄스트링 근육이 유연성을 잃는데
그러면 허리 근육이 혼자서 기립 자세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무리가 되어 근육 경련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 스트레스까지 가중되면 허리 근육이 더 긴장해서 요통은 더 심해진다. 허리 근육이 만성적으로 지나치게 긴장되어 있다면 디스크가 받는 압력이 올라가 디스크의 퇴행이나 돌출을 일으키기도 한다. 이때 MRI를 찍으면 디스크에 돌출된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디스크가 범위로 몰리는 것이다. 하지만 디스크는 원인이 아닌 결과일 뿐이다. 따라서 수술로 디스크만 잘라내면 된다는 발상은 전형적인 대증요법일 뿐이다. 요통치료는 반대로 하면 된다. 스트레칭을 통해 햄스트링 근육을 유연하게 만들고 복근을 강화시키면 가장 효과적인 치료인 동시에 예방이 된다. 강한 복근과 유연한 햄스트링을 갖추면 평생 요통으로 고생할 일이 없다.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복근은 약하고 햄스트링은 긴장되어 있다. 그리고 염증을 낮추는 음식을 먹어야 한다. 안에서 불이 났는데 밖에서 끌 수 없다. 요통도 먹을 것부터 점검해야 한다. 염증을 유발하는 과도한 탄수화물과 당분 섭취를 근절해야 한다. 또한 수면 부족이나 스트레스도 근육 긴장과 염증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반드시 제대로 관리되어야 한다. 염증을 낮추는 식이유황, 오메가3, 커큐민과 근육을 이완시키는 길초근, 식이초, 마그네슘도 도움이 된다.